아, 초반에 방송사고가 있었던 관계로, 예, 여기까지만, 예, 듣고, 예, 일단 뭐, 이렇게 우리 박주민 변호사가 오시기로 한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훨씬 더 잘생겨진, 예, 그동안에 훨씬 더 세련되진 우리 김광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광진입니다. 예, 예. 우리 라이벌 김씨. 요즘도 방송하세요? 가끔 합니다. 가끔, 예, 예. 예. 그때 너무 방송을 열심히 해서 제가 이러다가 우리 방 시청자 다 뺏기겠구나 한동안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요즘은 좀 바쁘시죠? 선거운동 할 때 그냥 아이폰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데. 예, 그러려고 이제 음. 뭐 선거 사무소에서 저희 방송국도 하나 만들고 예. 하는 중간 중간도 이렇게 좀 실황 중계도 좀 하고 예.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 뭔 일이 있긴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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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서분들이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시장이라든가 선거운동 할 때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주는 거. 예.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많은 이 그 후보들이 실시간으로 선거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 그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이 김광진 의원님을 지지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동안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냥 이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방송인으로서 한번 물어본 거니까 예, 이해하세요. 예. 자, 뭐 하여튼 요즘에 이렇게 좀 편하십니까? 예, 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잘 지내고 예. 계세요? 선거 체질인 것 같아요. 요즘에 하시는 일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근데 뭐 다들 비슷비슷하죠. 아침 인사하고 또 여기저기 인사 다니면서 다니고 행사장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뵙자고 하면 만나고. 근데 감기가 와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 지금 그 저기 출마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저는 전라남도 순천. 순천, 예. 순창 아니고 예, 순천 여수 옆에 고추장 나오는 순창 아니고. 예, 순천에서 활동을 하고 예, 계시고 순천에는 순천향대학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순천향은 어디 있는 거죠? 순천향은 다른 데 있어요. 저희는 조치원인가? 순천대학교는 있어요. 예. 순천대학교. 예. 근데 순천은 어떤 관계로? 순천이 제가 거기서 초, 중, 고, 대학교, 군대를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의원 되기 전에는 계속 거기 살아가지고요. 순천. 예. 왜 저는 광주로 기억을 했을까? 아니었구나. 예. 순천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군대까지 다 대학교까지. 요즘은 순천만으로도 많이들 유명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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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순천만에 그 꼬막 정식 먹으러 갔는데 사진하고 다르더라. 나중에 맛있는 집 좀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내려오십시오. 그래요. 네. 자, 하여튼 뭐 일단 우리 이제 제가 뭐 저기 선거운동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이제 오늘 우리 김광진 의원님을 모신 이유는 이게 지금 이제 좌익교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떴다 가라앉아 버린 지난주에 그 월요일 날 떴다가 수요일 날 사라진 뉴스 국정원 직원들이 좌익 교수랑 똑같은 짓을 그 당시 같은 양을 한 직원이 3명이나 더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정원 수사팀에서 그들을 모두 처벌하려고 기소하려고 네. 했었는데 불발이 됐고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공안부로 넘어간 다음에 흐지부지 됐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 정보위 쪽에서 더 취득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풀려 나갈 것 같은지 이런 부분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3명이냐 4명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네. 이건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좌익 교수라고 하는 그 자체만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국정원 댓글 부대 이 사건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사건으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잘 아시는 그래서 따로 추가 고발이 된 것이고 네. 우리 지금 국정원장이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관여와 관련한 것으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실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일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그렇죠. 있고 그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연관에서 보면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국정원의 댓글 부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이버 사령부의 그 군에서 얘기하는 사이버 사령부의 그 심리전단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전단 같은 경우는
전현직 사령관이 구속이 되고 또 관련한 사람들 심리전단장을 비롯해서 일을 했던 사람 11명이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46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국방부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군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장이나 차장이 댓글을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죠. 그럼 당연히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실형 1년 이상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선거와 관련한 선거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물론 이 일은 시켜서 한 거니까 조금 더 낮게 처벌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의 3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서야 추가적으로 2-3명이 더 있다. 그것도 그 3명도 기소조차 지금 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말 그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을 수사하는 지휘관들을 그냥 통으로 바꿔버리면서까지 그 3명을 숨겨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척없는 수사, 말 그대로 이게 재판이냐 개판이냐 이런 말들이 진짜 국민들한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조사하는 검찰도 그렇고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부도 그렇고 또 이것에 임하는 국정원도 그렇고 이 정부가 총체적으로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원세훈 그 재판이 현재 이제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기환송됐죠. 예, 파기환송돼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아직 뭐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보류돼 있으니까 재판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문제, 그리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문제, 이제 이것이 계속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정원법을 넘어선 거다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 재판부가 계속 인정을 했어요. 근데 30에서 지금 이걸 또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법조차도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 따라 입장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대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거법 조항에 보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명시해놨거든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나 지금 보훈처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몇몇 수많은 그 국가단체들이 이 활동들을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재판부인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좌익교수 이제 2심이 있는 형사고발, 그 좌익교수가 지난번에 1심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재판에 와서 한 얘기가 이 국정원법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좌익교수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이게 지금 관심사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저기 국정원 직원들이 또 다른 제2의 좌익교수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금 기소도 안 되고, 지금 그러면 걔네들은 아예 앞으로도 다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건 성립이 지금 안 된 거잖아요. 현재는 사건 성립이 안 된 걸로 돼 있고, 차라리 아예 사건 성립이 안 되거나 누가 기소를 안 했으면 더 나을 수 있는데 수사가 진행이 됐다가 덮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 번호도 안 나온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안 남기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준 거죠. 차라리 기소 유예를 하거나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그 수사 번호라고 꼭지라도 남는데 지금 그조차 안 남기게 그냥 덮어버린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럼 다시는 이걸 수사도 못하는 건가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가 고발을 하거나 명확하게 적시를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댄다면 또 다르겠지만, 지금 있는 상태로서는 계속 조사를 한다고 보기는
없다는 거죠. 조사는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정권을 바꾼다든가 국회 총선을 바꿔서 예. 총선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좀 힘 있는 당이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물론 수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사이버 사령부에 비교해 보자면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은 아직 원천적으로 재판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수사 대상자들이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정권 내에 수수수수수 그냥 대충 재판이 끝나버렸으면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국정원은 아직 대상자들이 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거나 증거를 찾아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충분히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뭐라 그러나 이 국정원과는 이제까지 심리전담반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가 이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서 했기 때문이다. 이래갖고 심리전담반과 그 국정원 직원들 민간인 조력자들이 다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원세훈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지금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릴 거냐? 저는 못 덮는다.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못 덮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만약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만약에 무죄를 받는다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때 가서 심리전담반에게 우리가 그럼 원세훈이 이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때 가서 심리전담반 직원들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고소고발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건이 되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넘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고 네. 그렇게 되면 공소는 계속 살아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맞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아예 문제 제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넘어갔을 때인 것인데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거나 지금 현재도 이게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네. 공소 그거하고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문제는. 그거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김광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시 이제 재선이 되신다면 그러면은 여전히 정보위 쪽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정보 분야라든가 군 분야 이 분야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원내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배치를 원내대표가 예, 그렇죠. 다만 근데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진실 규명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사이버 사령부는 좀 어느 정도 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거죠. 현재 상황이 어쩌냐. 사이버 사령부로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뭐 재판을 받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는 부대는 국방장관의 직활 부대예요. 뭐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이나 뭐 연대장의 지휘를 받는 부대가 아니거든요. 바로 사이버 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죠. 그럼 당시에 국방장관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한민구 아니었나요? 김관진 국방장관이죠. 김관진이었어요? 예.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2012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50 몇 명의 사람들이 전현직 사령관이 구속되고 조사받고 하는 이 과정에서 직속 상관인 김관진 당시의 국방장관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서면 조사 한번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고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다면 정말 좀 제대로 된 진실 규명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아직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은 상태이고 사건의 범죄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어쩌면 돌아오는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돌아오는 총선에서 이 국정원 댓글 범죄를 선거 개입 사건을 밝혀낼 만한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요. 게다가 이 재판에 임하는 국정원의 자세도 참 중요한 건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쵸? 국정원에서. 그러면서 저한테 1심 패배를 예, 1심 패소한 가장 큰 이유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이라는 근거가 증거가 없다. 근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웃기냐면 검사나 재판부가 국정원에 한 번이라도 그것을 자료 요구를 했느냐.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다 했었고 국정원 그 정보위 회의 때 재판부나 아니면 검사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한 사실관계 서명서를 보내왔느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는 이 재판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 자기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국정원에 단 한 차례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으니 국정원은 답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제가 원고예요. 검사가 아니라. 예. 제가 원고였고 우리 쪽에서 국정원 그러니까 그 직원 개인 좌익 교수한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인 좌익 교수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정원의 책임을 물으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냐 아니냐를 재판부 자체에서 묻는다든가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조사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럼 재판부에서 국정원에다가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물어봤단 말이죠.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가 원세훈의 재판 기록을 요구했을 때 받아줬단 말이죠. 그랬다가 갑자기 막판에 아무 근거 없이 그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너네가 한번 국정원 직원이란인지 확인하는 요구했냐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심은 좌우지간 그때 우리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서 예.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뭐 애써주신 법사위에서 정보위에서 네.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해서 국정원 네.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국정원장이 밝혀진 거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 그 처벌도 제대로 임해지지 않고 거짓 보고했다. 그렇죠. 위증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까지 밝혀진 거죠. 예. 그래서 덕분에 이 그 좌익 교수가 형사 기소가 됨으로써 좌익 교수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좌익 교수 형사 고소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처음 1심. 그렇죠. 좌익 교수 형사 고소는 1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인 거예요. 망치부인 패소 그거는 1심 민사소송 1심이 진 건데 그건 그거대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제 재판이 2개가 진행되는데 이 좌익 교수는 자기가 개인적인 일탈이었다 혹은 뭐 이런 주장을 할 줄 알았더니 국정원법이 위헌이다 이런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일단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인정이 됐으니 그 국정원의 관리감독 허술한 문제, 국가의 책임을 묻는 2심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이 국정원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밀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김광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좌익 교수가 직원이라는 게 맞다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좌익 교수를 처벌했었다라고 허위 위증을 할 때 계속 현장에 있으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계속 현장에 있었고 그걸 징계했다. 다른 직책으로 옮겼다.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문서로 증명을 해봐라. 어느 부서로 배치했고 직위 해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인사 발령을 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은 구두로만 계속 우리가 인사 발령 냈다, 직위 해제했다 이렇게만 대기 발령 냈다 이렇게 했는데 문서로 요구하니까 안 한 거예요. 예. 그조차도. 예. 그래가지고는 대기 발령도 제대로 없이 그냥 원대 복귀 시켜놓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하나 문제는 국정원이 뭐 요즘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계속 하는 말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예전의 국정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 테러 방지법 얘기를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시죠? 아니, 그 얘기로 들어갈까요? 뭐 하여튼 아니, 그렇게 일단 하는데 국정원 범죄 문제 얘기부터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결국은 잘못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잘못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국정원 재판 관련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감금 재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요청하는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을 전부 다 보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국정원장의 거의 지시에 의해서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규명에 대한 아등의 그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뭐 국정원에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그럼 그게 국정원이겠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또 이 순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예, 자 그러면 잠깐 예. 그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예, 알겠습니다. 의견 나누고 계시면 손님 오셨어요. 네. 왠지 택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택배가 온 것 같아요. 순천 자랑 좀 해드릴까요? 예. 예. 순천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순천이 요즘 내일로의 천국이 돼가지고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내일로로, 손 드신 분들 많네요. 그, 유럽의 유레일 패스처럼 네. 젊은 분들이 기차 좀 할인해가지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일로라고. 예. 잠깐 얘기를 하고 예. 계시면 여러분 근데 순천 오셔가지고 순천에서 관광하고 벌교 가서 밥 먹고 여수 가서 잠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순천에서 밥도 드시고 잠도 순천에서 좀 주무시고 그렇게 좀 돈이 되는 관광이 되게끔 좀 도와주세요. 예. 순천이 그 노래가 버스커 때문에 여수 밤바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여수 밤바다 사실 별로 별 거 없습니다. 여수 밤바다 너무 가지 마시고 하시면 여수 시민들이 싫어하십니다. 순천에서 많이 즐겨주세요. 알았죠? 예. 또 이쯤에 또 이 순천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제가 이 순천 가봤는데 예. 그 이 순천만 굉장히 그 관광지로 막 개발을 해놔서 예. 이렇게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자연적인 맛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런 아쉽더라고요. 아쉬움은 있죠. 근데 네. 이제 우리 국가정원으로 만들어놓은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순천만은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 자연이 좀 보호되고 있어가지고 그 정치도 잘 지켜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래요. 것처럼. 예.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 막간을 이용한 순천 광고가 나갔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아직 국정원 직원의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 도리어 국방부에서는 그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실형도 받았죠. 예. 실형도 받고 많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그 모든 일을 관리 감독 최고 책임자였던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원세훈 재판이 대법원에서 다시 반려되는 바람에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아마 그들은 빨리 우리 국민들이 이 국정원 범죄에 대해서 잊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죠. 예, 제가 매번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그 요체는 무엇이고 그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대통령도 무슨 건수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뭐 우리 민중 집회에 나온 분들도 IS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후방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엊그제 무슨 그 기재부 장관인가요? 누가 나와가지고는 국가 경제가 어렵고 뭐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또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모든 예. 위기를 구할 그걸 뭐라 그래? 그 요술봉 같은 게 테러 방지법인가 봐요? 예, 근데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이름만 들으면 테러 방지법이 있으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프랑스에 테러도 나고 IS도 막 출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안보를 생각하면 테러 방지법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테러 방지법이 어디에 필요한 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참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테러 방지법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테러 방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테러가 어떻게 이 법으로 방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좀 인식이 특이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법만 만들면 만들면 테러가 다 방지가 될 것이냐, 혹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를 방지할 어떠한 기구나 조직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대통령 훈령회가 규정상 테러 방지와 관련한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총리가 의장으로 그것을 반기별로 한 번씩 주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프랑스 테러가 나고 뭐 어떤 테러가 나고 이런 난리 이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이 시기에도
작년에 단 한 번도 그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테러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테러 대책 위원회가 있고 그것을 공식 명칭이 뭐예요? 테러 그게 대테러 관련 하여튼 위원회인데요. 그 대통령 소속 기관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관련한 의장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개의 외교 관련한 장관들, 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기별 1회 이렇게 회의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단기별이면 1년에 2번 하는 거죠. 근데 그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대테러 대책위원회. 현재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있고 예. 그리고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모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테러가 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모임을 안 했다? 그렇죠. 한 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국정원 그게 또 국정원 공식 답변 내용이에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정보위원이니까 계속 국정원에 그걸 소관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나요? 예,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보도가 된 내용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면 빨리 그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셔야 돼요. 본인이 주재하실 수 있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가끔 언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 테러 방지와 관련한 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테러 방지법이 없다. 드러났다, 알려졌다. 예, 알려졌다. 전 세계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됩니까? 모르죠. 없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을 갖는 법 이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 이름이 뭐로 하든지 간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국정원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CIA라고 부르죠. NSA 뭐 그러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은 국정원이란 이름을 가진 기관이 없다. 그렇죠. 미국은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테러나 간첩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 미국은 없다.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미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국가보안법상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미 소위 말하는 그 테러와 관련한 자금 추적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FIU법이 다 형성되어 있고 자금 추적과 관련한 법률들이 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국정원이 법이 없어가지고 테러를 막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뭐 단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언론에 국정원이 매번 기사를 냅니다마는 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비자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내렸고 국정원에서 어떤 것들 조치했고 뭐 깃발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발견했고 그 집을 압수수색 해보니까 어떤 총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물론 그 나왔다고 하는 총은 비비탄 총입니다. 비비탄 총.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지금에 있는 법률 규정을 가지고도 압수수색도 하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사전조사도 하고 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다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기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 사실은 아무 필요가 잘 없어요. 그죠? 현재 법률상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그 행위들을 다 하고 있고 첩보활동들, 정보활동을 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하게 정보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북한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도 777 사령부, 정보본부, 정보사, 기무사 뭐 이런 기관을 두고 있고 경찰 안에도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정보활동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충분하게. 근데 이제 먼저 이 법이 어떤 내용을 원하는가라고 하면 이 법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국정원이. 하나는 지금 국정원에서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감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감청. 그 감청하고 도청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도청은 말 그대로 이제 불법적으로 도청이니까 도둑질로 하는 거니까 전화 통화라든가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따는 거고. 감청은?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의 합법적인 형식을 빌어서 이제 통신을 따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영장에 의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장을 받고 네.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쵸. 상황으로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정원은 왜 요구하느냐? 첫 번째는 현재는 우리가 핸드폰에 대한 감청이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감청 기구를 용광로에 다 녹여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구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진짜요? 예, 실제로 그렇게 왔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려면 각 통신사에서 기지국별로 감청을 할 수 있는 회선을 따는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근데 이것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돈 들여서 이 SK통신이나 이런 회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DJ 정부 이후에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 감청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RCS 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얼마 전 사건입니다. 예. RCS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폰을 감청했던 사건. 네, 네. 예. 그러니까 스파이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죠. 그 내용을 도청하는, 예. 감청하는. 그건 도청이에요. 그건 지난번에 불법 도청. 예, 그거는 불법 도청이에요. 왜냐하면 영장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법 도청, 불법 사찰이죠. 불법 도청이고 사찰인 겁니다. 네. 그래서 법에 의해서는 지금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적으로 RCS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그것도 해킹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되니까 사실 국회도 모르고 외국에서 알려진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 이게 해킹 프로그램 팀에 때문에 알려진 해킹팀 때문에 알려진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걸린 거죠. 예. 아마 안 걸렸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도청을 해왔을 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든. 국정원은 계속 외국인만 상대로 했다. 간첩 대상자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적시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지도 않고. 7명인가 무슨 외국인 근로자에게 테러 관련자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 하고 있나요? 그거랑은 더 별건으로요. 네. 이거는 뭐 북한과 관계된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RCS 예, RCS 프로그램.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안 밝힌 불법 거예요? 행위를 계속 아니, 하고 근데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그때 새정치연합에 있었고 그 예. RCS 대책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예. 그때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었나요? 요구하거나 자료 요청. 실제 저희가 31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단 한 건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현장을 가보자 했다니까 그것도 불허했고요. 대신 현장 조사를 오려면 국회의원만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대동하지 말고 국회의원만 그냥 와서 컴퓨터를 한번 보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국정원이 사건 발생하고 한 달이 넘은 시간이니까 고칠 거나 프로그램을 다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원래 백업본이 뭔지 원본이 뭔지 일반 국회의원들이 가서 사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서 그렇죠. 해봐야지 아는 것인데 아무 대동 없이 국회의원만 오면 와서 보려면 보고 아닌 건 안 된다. 그리고 자료는 밖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와서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하고 RCS 프로그램도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린 거예요. 여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이 갖고 싶은 게 감청, 도청이든 감청이든 하여튼 핸드폰에 대한 감청 기능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좌 추적권을 갖고 싶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FIU법이라고 하는 금융계좌 추적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 추적되지 않아요? 지금도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나 계좌 이체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FIU 상에 등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뭐 보지는 못하고 특수한 상황들만 좀 체크해가지고 보는데 국정원은 현재 이걸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 추적과 관련한 권한을. 근데 이 권한까지도 혹시 간첩에게 이 돈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봐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국정원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 계좌를 보든 망치 부인님의 계좌를 보든 그것은 국정원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테러 방지법의 가장 문제가 그거인 거죠. 그렇죠. 대상 특정이 어떤 예, 대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테러 방지법상에서 이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두 개인데 하나는 단체입니다.
단체고 하나는 인물이고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처음에 국정원에서 요구한 것은 유엔이 정한 테러 집단과 국정원장이 지명한 단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테러 방지법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테러 방지법 논의가 계속 안 되거든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어느 것 내용들을 좀 협상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안을 가지고 오면 꼭 대통령이 그때그때 한마디씩을 해가지고 이걸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뭐냐면 예를 들면 처음에 단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유엔이 정한 단체 이건 뭐 좋다 이거예요. 테러 단체라고 하는 거. 근데 국정원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국가보안법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정원과 새누리당에서 이 법은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국정원 이 부분은 덜어내고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하자. 그러면 이제 북한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테러 집단에 유엔이 정한. 그래서 북한과 관련한 것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또 국내의 인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테러와 관련한 아까 말한 33개 집단과 관련한 테러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걸로 우리가 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여야가 막 합의해가지고 돼 있는데 그 2차 민중집회에 나와 있던 분들을 가지고 IS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법 만들어주면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아예 다 드러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에 또 있어요. 그러면 그 테러 단체와 관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악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국가보안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떠한 실제적으로 뭐 범죄를 저지른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예비 음모하거나, 혹은 선전하거나 하는 사람도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도 참 불명확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예비 음모인지. 음모라고 하는 음모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그 예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한데, 이 테러 방지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예비 음모 혹은 선동이 예비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동이 예비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비 음모가 현저하게 예비되는 사람.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의심하면 의심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 그대로 IS 깃발이라도 들였든 뭐 어떤 행위를 했든 폭탄이라도 무슨 제품을 구입해 왔든 이 증거가 있을 때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유추하기도 단정짓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석기 내라는 범죄가 실패했던 게 그거잖아. 그렇죠. 이석기 내라는 범죄 예비 음모는 안 된 거예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내란 예비 음모죄로 막 쇼를 했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란 음모를 예비하는 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옛날에 이승만 때 손가락총이라고. 그렇죠. 쟤 빨갱이야 찍으면 그냥 총살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약을 사는 행위 이것은 어찌 보면 예비 음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추정할 수 있죠. 물론 근데 대한민국에서 화약을 샀다고 해서 전부 다 테러를 하려고 산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화약을 사면 예비 음모로 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선 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2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이 화약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 200만 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화약을 검색했다.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러 음모 예비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하거나 계좌 추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온 국민 중에서 국민들이 국정원이 혹은 정부가 궁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몰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수단체가 저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걸었는데 존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래요. 존재가. 제가 뭐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얘는 존재가 국가보안 위반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고발장을 하나 가지고 고발장에 있잖아요. 고발이라는 게 왔으니까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생각을 가지고 제 계좌나 제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우리 온 가족들의 계좌들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떤 놈들이 망치 부인이 테러리스트다라고 신고를 하면 예. 테러리스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좌 추적하고 감청하고 그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은 테러 방지와 막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그 담화를 하시면서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북한이 후방 지역, 우린 뭐 전라남도나 뭐 이런 후방 지역에 전방 아닌 지역에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하시면 안 될 말이에요. 왜냐면 전방이 뚫리고 그러니까 후방 그걸 방어도 안 된다는 떠나서 얘기죠. 예를 들면 순천역에 북한이 실제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졌다. 그러면 그건 테러입니까? 북한의 공격입니까? 북한의 공격이죠. 그렇죠. 군사적 도발이죠. 예. 예.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국정원이 가서 테러 행위니까 국정원이 그걸 막을 겁니까? 국정원이 주무부대가 될 겁니까? 그 국방부 장관을 그럼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죠. 예.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신데 65만 명의 군인들이 지금도 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있는데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공격을 국정원에게 맡겨버리고 그 책임을 권한을 국정원에게 넘겨버리는 발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를 호구로 보는 거네. 예. 65만 명이 그냥 놀고 먹는다라고 생각하신 그런 뜻깊은 배려가 아닐까요? 그래서 군 통수권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건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퇴적되면 국정원에게 군도 지휘하고 경찰도 지휘하고 하는 권한을 다 줄 거냐. 그러게요. 예. 근데 현재 테러방지법에는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지휘하도록. 테러가 발생하면. 어머.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대통령의 이 후방 공격 이 말씀이 나오고 뭐 계속 하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진다 손 치더라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대통령의 이 후방 공격 얘기로 인해서 앞으로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국정원이 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들어갈 수 없게끔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이 법을 가장 반대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과되기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해결책을 찾을 만하면 꽈놓고 예. 해결책을 찾을 만하면 꽈서 현재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 암초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테러방지법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테러방지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예.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이제 이걸 막는 법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예, 그 법이 이제 두 개가 같이 논의 중인데 사실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법안과 북한이 요즘 SNS 사이버 공격들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RCS 해킹을 했을 때 이 얘기 아실 거예요. 아이폰하고 카카오톡을 좀 해킹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가 계속 국정원이 이탈리아에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소스 코드를 정확히 지금 잘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발생한 문제였는데 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 상에는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바이러스 공격 하나가 어느 회사에 당하더라도 국정원이 그것을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랬을 때 소스 코드를 얻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고민했었던 것처럼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우리가 밝혀진 것만 카카오톡이지 카카오톡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국정원이. 그러면 알고 싶은 소스 코드를 바이러스 하나만 그냥 그 회사에 침투하면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는 거예요. 그 회사의 한마디로 내부 자료들을. 아프리카에다가 바이러스 하나를 뿌려놓고 예. 아프리카의 모든 소스 코드를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거죠. 망치 부인 방에 글 쓴 사람이라든가 망치 부인의 팬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예, 누가 들어왔는지 IP나 이런 것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주장인데, 사실 이제 정보위 회의라고 하는 것이 비공개로 열리고, 특히나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관심 갖지 못하세요. 그리고 네. 대통령이 계속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뭔가 필요한 것처럼 인식하시는데,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정부 구조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안 사실 하고 있는 거잖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테러라고 하는 것이 임의로 말 그대로 우리가 65만 병력이 철책을 지키고 있어도 노크 기순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못 막는 게 사실이에요. 10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택배 왔습니다. 예. 근데 진짜 숨어서 테러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이 법만으로 될 것이냐? 그러면 북한 공격 방지법 이런 걸 빨리 만들죠. 대통령 말씀처럼 염려가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공격 방지법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까봐. 북한이 그걸 알면 바로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것을 막는 게 아니고 행정 행위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일들을 하셔야 되고, 대통령께서 군의 통수권자이시고 국정원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국정원법 2조에 보면 명확하게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 기관으로 두고 대통령께서 국정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의 역할들 그리고 군에 대한 역할들은 대통령이 정말 명확하게 주셔야 된다. 진짜 대통령이 열받고 국민들께 말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사과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이 순간에, 핵실험하는 당일날까지도 국방부도 국정원도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법 2조에 보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소속 기관으로 하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무능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잘못인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군 통수권자이자 국정원의 지휘감독권자로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데까지, 그 당일날까지도, 그것도 기상청이 알려주고 나서 10분 후에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대국민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그랬다면 탄핵했겠죠. 그죠? 실제로 1차 핵실험 났을 때, 그때 DJ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저는 그 부분은 기억이 없었는데, 그랬구나. 1차 핵실험 때 그렇죠. DJ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사퇴했어요. 예, 사퇴했죠. 그랬구나. 정말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 말씀하셨겠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4차 핵실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북한이 실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을 얼마나 소형화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의 정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북한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줘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KAMD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조금 났는데,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9월 21일 날 국방정보본부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언제 인지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일주일 전이면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왜 이 얘기를 끊임없이 국방부가 했냐면, 우리가 한 20조 원 가까이 드는 비용, 이걸 통해서 킬체인이나 KAM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인지하고 탐지하고 그것을 요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풍계리 핵실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작은 미사일 발사체도 아니고 큰 공간. 거기서밖에 핵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성 궤도가 돌 때 항상 감지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한 달 전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일날까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면 결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우리로 일반적인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동식 발사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탐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의 킬체이나 KMD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전부 의미 없어진 거예요. 수십조 원을 투자한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것은 이건 뭐 사드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이 들어와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일들에 돈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어달라라고 하는 걸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의 핵실험을 몰랐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미 예. 미국은 그 12월 24일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25일에 일본의 실무자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와가지고 3, 4일 동안에 갑작스럽게 위안부 협상을 하고 28일에 그 위안부 협상안이 발표가 됐다. 그죠? 28일 정도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말연시를 지나고 나서 이 핵실험이 딱 터졌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위안부 협상이 뉴스에서 사라지게 되는, 혹시 이걸 예정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면서 한국만 안 가르쳐 준 거냐. 아니면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한국도 알았는데 모른 척 한 거냐. 이런 우리 네티즌들의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정보는 몰랐다. 일단 그 전에 순천 토박이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주셨는데 일단 아이디가 너무 좋습니다. 순천 토박이 감사합니다. 예. 맨날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이름 부르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예.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실제로 아무래도. 그랬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군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군사적인 것에서는 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근데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예. 된 거예요? 예전에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비밀리에 맺으려고 하다가 추진하다가 서명 전날 걸려가지고 네.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네. 예. 근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 전에 한미일 군사공유협정이라고 하는 MOU로 맺었어요. 지금 진행을 진행을 해버렸어요. 근데 예전처럼 그 조약을 맺으면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낮춰가지고 MOU 형식으로 맺은 거예요. 그렇게 맺었는데 그랬으면 그것도 참 양해각서로 맺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맺었으면 그때 맺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한 것에서 정보 공유를 한다. 일반 군사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국방장관도 국정원장도 미국으로부터든 일본으로부터든 누구에게도 정보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한미일 군사 정보 공유는 도대체 우리 정보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인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소외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근데 거죠. 우리가 가진 정보는 지네가 다 빼가고 다 그렇게 했다는 빼가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동북아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외교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대통령이 뜬금없이 그냥 오자회담 이런 걸 막 선언하니까 중국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애교입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제 한일 무슨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옛날에 예. 이명박 때 추진됐던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지휘권을 일본군이 갖는 거였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서로 간에 정보 공유를 맺는 건데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일본과는 그런 행위들을 군사적으로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맺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국민들이 일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국가죠. 아직까지도. 근데도 그것을 군으로 협정을 맺어버리면 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우리 정보도 공유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한 이후에 동의가 되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계속 시행령 공화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법률로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이 막히면 계속 시행령으로 편법으로 운행을 해요. 이 MOU도 그렇고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법 아무리 만들면 뭐예요? 국가에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시행령으로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조직 체계도 마음대로 해버리고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해버리고 지금 이 노동계약 같은 경우도 법률에서 계속 이제 야당의 반대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냥 공표해가지고 두 개의 내용들을 고시해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령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법의 절차대로 그렇죠. 법치주의를 지금 법치주의를 안 좀 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심각한 지금 이제 우리 그 테러 방지법을 좀 짚어보다가 이제 얘기가 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한미일 군사 동맹이 예. 그 어떤 단계인 거예요? 현재는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어떤 정보가 어떻게 오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고는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 예. 물어보면 답변하진 않고. 근데 만약에 그랬으면 정말 이 중요한 북한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정보가 왔어야죠. 근데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당일에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지금 미국의 MBC 보도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핵실험 2주 전에 미국은 알고 있었다라는 미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당일날 오키나와에서 그 저기 핵실험 10분 전에 비행기가 떴다. 그러니까 그 공기를 측정하는 비행기가 떴다. 예. 이것까지도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냐. 예.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위대가 예.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된 거죠? 참 그 문제도 안타까운데 예.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이제 이 논쟁을 계속 했었어요. 예. 제가 국방장관에게도 물어보고 해군 참모총장에게도 물어보고 계속 했는데 합참의장에게도 물어보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일본이 그 이제 국정감사 하던 9월, 10월 이때 시즌에가 한참 그 자위대 문제를 일본이 막 떠들던 시기예요. 그렇죠. 그 11개 법안인가요? 뭐 그걸 내고 막 했던 시기인데 그 법안의 그 번역본을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정부에. 그러니까 사실은 원문이라고 하는 건 읽어봐야 어떤 의미고 취지인 것을 아는 것인데 그냥 언론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빼고는 해군 총장도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데 실제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닐까요?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안 예, 읽어보고 예, 그냥- 읽어보지 않고 법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정부 대변인이나 누군가가 그 북한 일본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외교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건 답답함의 범위를 넘어서서 안타깝고 불안한 거죠, 국민으로서. 여튼 그걸로 좀 집권 예.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다시 또 돌아가자면 예. 유사시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불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뭐냐면 어느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진짜 유사시가 됐을 때 허가받고 오는 나라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허가받고
한반도에 허락 예. 없으면 예. 못 올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예.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는 계속 그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올 수 못 올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라고 하는 기관이 동의나 승인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을 넘어가 버린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수하게 만약에 전시가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시 지휘권이 우리한테 미국에게 있지 있죠. 않고 미국에게 있어요. 네. 그러면 미국이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우리 정부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실제 없는 거죠.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지. 전시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허락하면 예. 그냥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번에 자위대가 우리는 미국의 진짜 허락할 동의하에. 권한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와 승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것 그것도 좀 그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이에요. 그러네. 예. 진짜 전자권하고도 연결돼서 예. 우리는 그 승인을 할 허락을 할 권한이 없는 거네. 그리고 실제로 힘이 없어지면요. 예. 승인을 하고 들어옵니다. 승인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하긴. 예. 우리가 아니, 뭐 위안부 협상하는 거 봐요. 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외교권 박탈하고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승인을 해주긴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력에 의해서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결국은 외교에 있어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 김광진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점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 방지법을 굉장히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 테러 방지법이 왜 필요하냐?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는 대테러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그래서 테러에 관련된 여러 11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그 대테러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고 그 관련 법에는 1년에 2번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 파리가 테러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터키가 당하고 저 국제적인 테러가 지금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법이 없다는 게 테러 단체에 알려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법과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관련 회의도 안 하면서 테러 방지법이 없기 때문에 테러를 못 막는다는 뻥을 까고 있는 거다. 그러면 테러 방지법의 내용이 뭐냐? 그럼 테러 방지법만 만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냐? 그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결국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그 휴대폰을 감청하겠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감청하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좌 사이버 추적을 하겠다. 예? 계좌 추적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다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데 문제 있는 계좌 추적은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좌 추적을 국정원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 테러 방지라는 게 결국 어느 단체나 회사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그 회사의 모든 소스 코드를 내놔라 할 수 있는 게 그게 테러 방지법이다. 그러니 지금 결국은 온 국민을 다 자기네들 멋대로 한마디로 그러면 왜 계좌 추적하고 핸드폰 감청을 하느냐. 실제로 아니 테러범들이 미쳤다고 계좌로 돈 주고 받고 테러범들이 전화로 테러 지시 하겠습니까? 결국은 테러 방지법에 반대할 만한 정적들을 감시하고 그 정적들의 돈 거래라든가 이런 약점을 수시로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계좌 추적이라든가 핸드폰 감청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네. 테러를 위한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정적 감시용 법안이 테러 방지법이 아니냐. 이게 지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법률에서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계좌와 관련해서 테러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FIU법상 테러 의심 계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도 다 그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실제로 테러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겠느냐, 혹은 뭐 북한에서 오는 자금을 이 현금으로 받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계좌로 그거. 예, 그거 계좌로. 두 번째는 핸드폰 도감청도에 있어서도 일반 형법, 뭐 어떤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핸드폰의 도감청이 범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핸드폰의 감청이. 근데 테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김광진 이름으로 SK텔레콤에 가입해가지고 자기 주민번호 쓰고 핸드폰 사용하겠어요? 그러면서 예? 그 자기 주민번호로 등록된 그 그 핸드폰으로 테러 하겠냐고.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죠. 실제 테러를 방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친절한 테러법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테러 방지법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를 잡으려는 테러 방지법이 아니다. 세상에 어떤 미친 테러가 계좌로 돈 주고 받고, 어떤 테러범이 자기 이름의 명의 휴대폰으로 정보를 주고받겠어요. 예. 결국은 이거는 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정권에, 한마디로 이 각 나라에, 지금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OECD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글로벌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글로벌 자본이 유리한 정책을 펴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을 반대하는 정치 권력들을 소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의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예. 결국 자본 권력의 비판적인 정적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테러 방지법이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테러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마치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주님의 요술봉처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고, 치안 유지를 하는데도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고, 군대 유지를 하는데도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예, 공주님의 요술봉 테러 방지법 뺏고 공주님을 내쫓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진다면. 네, 자, 그럼 이제 예.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분께 또 좀 알려드리고 싶은 더 보충 내용 있으시면. 예, 여튼 그래서 테러 방지법이 그러면 실제로 통과가 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테러 방지법, 그 국회 운영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소관이 있고, 이게 테러 방지법은 정보위원회 소관이고, 또 이것이 법안 소위 안에서 이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정보위가 6대6이었어요. 여야의 구성이. 근데 문병호 의원이 나가면서 6대5가 됐어요. 예, 정보위원회는 원내 교섭단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에. 그래서 6대5가 됐는데, 새누리가 6. 새누리가 6.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이 또 나가시면서 6대4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동안은 사실은 숫자로서 의석으로 방어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두드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날치기를 하려고 하면. 근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안 소위는 저하고 신경민 의원하고 둘이 법안 소위이거든요. 근데 법안 소위는 원래 국회 규정상 만장일치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거수를 해가지고 표결할 수 있는데,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맡고 있는 중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 저하고 신경민 의원하고 이제 이렇게 맡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가끔 가다가 테러 방지법 합의해 줄 것처럼 이렇게 계속 서명을 해가지고 오니까, 그것 때문에 서명하고 오면 또 신경민하고 저하고 이거 왜 이걸 합의를 해왔냐라고 하는 걸로 또 논쟁을 해가지고, 그럼 합의 취소하고, 그걸 지금 2번, 3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튼 그래서 제가 정보위 법안 소위에서 강제로 사보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단 제가 맡고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탈당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저는 이 당에 남는다고 뭐 해놨습니다. 신경민 의원님도 탈당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맡고 있는데 아마 변칙으로 이것을 안행위법으로 지금 돌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보위 법안 소위를 도저히 통과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근데 국정원이 주도하는 걸 어떻게 안행위법으로 돌려요?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변칙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총리가 주관하는 걸로 해놓고 모든 실권은 예, 국정원이 쥐고. 실권은 국정원이 지면 되는 거거든요. 혹은 국민안전처가 지휘하는 걸로 해놓고 실제 일은 그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들이 하는 걸로 돼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국정원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우리 법률 단어로 보면 정부기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행안위로. 그러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부기구 중에 누구를 지명하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안행위법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럼 안행위법에 이렇게 방어할 만한 우리 쪽 저기가 있습니까? 법안 소위에? 그래서 뭐 물론 거기에도 진선미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뭐 몇몇 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안행위법으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은 법 내용상에서 보면 드러낼 거는 많이 드러내고 이제 만들어서 이 정도로라도 통과시켜 달라고 갖고 올 건데 하여튼 그 상황들도 좀 주지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름을 바꾼다고 이게 통과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허울 뿐이어도 아예 한 줄만 있어도 테러 방지법을 갖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래야 아까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이 기지국에다가 이 감청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20대 국회가 바뀌었을 때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보니까 법이 좀 부족하네. 수정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제정을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안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나 혹은 테러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정도로 안보나 치안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대통령 국민을 선동하고 야당 의원이 국민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첩이 그 SK텔레콤의 자기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고 공작금을 계좌로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지금 테러 방지법을 하겠다는 참 가슴 아픈 예. 예, 우리 지금 내가 볼 때 테러를 방지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아. 예. 대테러 비상대책이 한 번도 안 모였다며. 아니 만들어 놓고 왜 안 모여? 그 법을 어기면 그 직무유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진짜 이거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 테러 방지법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좀 더 보충 듣기로 하고 좀 이제 모신 김에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 우리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도 왔으니까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보니까 검색어에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장하나 의원 그래도 3등까지 했다고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니 그래도 장하나 의원은 잘 모르니까 다 여러분, 모르니까 검색했던 것 같고. 자 지금 다음과 네이버를 한 번씩 키시고 김광진 검색 한 번씩 김광진 해주세요. 의원님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김광진 의원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꼭 찾아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검색.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유명한 사람만 아니 안 유명한 사람만 검색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 정치 현안. 지금 이제 우리 방 시청자분들 중에 문재인 대표가 대표라서 그 입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10만 입당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 중에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당 안에서 문재인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흔들어대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입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아마 원래 어저께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셨었죠. 안 하신 거죠? 도대체 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그 설이 압도적으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기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시면 이 사퇴라는 게 어떤 책임의 문제라거나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물러나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선거 시기가 되면 선대위 체제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럼 선대위 체제 때마다 대표가 사퇴했나요? 대부분 선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겸임하시거나 대표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4년 전에 4.1 총선 때는 한명숙 대표가 대표를 하시면서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죠. 네. 예, 저도 그때 공동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선대위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문 대표께서도 선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박사를 이번에 모셔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선대위 안에도 문재인 대표가 공동대표나 이런 형식으로 남아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본인께서는 당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반대하는 쪽들이 좀 있고 또 스스로도 전체 선거에 있어서 인재 영입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과를 가지고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 이제 남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뭐 누군 쫓겨나고 뭐 이런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바짓가랑이를 잡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솔직하게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듣고 이제까지 언론에 노출된 바에 의하면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당 중진 의원들이 그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예. 그 사퇴해야 탈당하지 않겠다. 음. 이랬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그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다 탈당을 하셨잖아요. 그 처음에 주장하셨던 분들은 그 분들은 거의 다 탈당을 해가지고 그 말들은 지금은 거의 당내에 잘 남아있지 않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영선 대표라든가 이종걸 원내대표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다는 얘기 할 때까지 당무를 거부했잖아요. 예, 이제 그렇긴 했는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었던 한 3달 전 그때쯤이라면 그분들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기에 사퇴를 했으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탈당하실 분들 나갈 때까지 다 견뎌서 버티고 그리고 인재 영입 10만 당원들 온라인 당원으로 다 모집하고 또 인재 영입으로 계속 지금 당이 승승장구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요즘 호남에서도 저희 당이 앞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그런 상황에서 대표가 자연스럽게 선대위로 전환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나 뭐 이종걸 대표의 그 말 때문에 물러났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 박영선 대표가 이겼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런 문제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박영선 대표의 때문에 사퇴를 한 거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하여튼 뭐 그렇다 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시기적으로 예.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서 사퇴를 한 거다. 그리고 그 현재 인재영입위원장은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재영입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달라. 그리고 이 사퇴 압박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다. 왜냐면 시기적으로 그 문제를 주장했던 그 사퇴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탈당할 때까지 견뎠던 것이 그들에게 굴한 게 아니라고 해석해 달라라는 뭐 이제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용납이 되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저에게 텔레그램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예. 뭐 탈당하겠다. 뭐 이런 협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그냥 이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다고 해서 탈당하시면 인재영입 위원도 김상원 위원장에 또 넘긴다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도 계속 어쨌든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가 하셔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우리 스스로가 문재인 대표가 강제적으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도 대표에게 절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은 당당하게 지지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문재인 대표를 말 그대로 지켜내주고 백의종군을 하시더라도 10만 당원들이 입당한 당원, 그 전에 있었던 당원들 중에서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많은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표의 뒤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쫓겨났으니까 나도 탈당할 거야. 대표는 이 자리 그대로 있는데 본인 탈당하시면 대표는 누가 지켜줍니까? 응? 그러니까 힘있게 지켜주실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나한테 또 한 번만 탈당하겠다라고 협박하면
고소해버릴까 내가. 스토킹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자, 그 정도에서 이 문 대표 사태 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걸로 하고 예. 넘어가자. 예. 자, 그럼 그 다음 궁금증은 목소리 톤은 절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 그 지금에 와서 사퇴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딱 그랬을 때 이 네티즌들이 받을 혼란 이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게 호남에서 자꾸 호남이 그 문재인 사퇴를 요구하니까 사퇴한다라는 언론 보도에 밀려서 사퇴 발표를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호남보단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고 봤고 수도권 110석의 투표에는 그 선거에는 문재인이라는 간판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퇴해버리고 나면 수도권 중도층을 잡기에는 이게 부족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 그리고 탈당하겠다라고 흔들릴 젊은 세력이 되게 많을 텐데 그들을 부여잡고 가는 것들로 많은 역량을 낭비할 것 같은데 왜 사퇴했느냐. 근데 혹시 이게 잠깐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혹시 이게 대표직을 사퇴해서 책임을 피하면서 내년 대선 준비를 하겠다라는 어떤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주변에서 그런 조언을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해서 되게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책임은 지겠다. 총선, 선대위장을 세운 게 본인이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책임은 지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그렇다라면, 대권 준비를 위한 사퇴가 아니라면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해가 됐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사퇴 부분 때문에 그 흔들리고 있는 젊은 입당한 당원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과연 이게 동의가 될 거냐 예. 이게 지금 고민인 거죠. 예. 전 근데 대표께서 사퇴를 급작스럽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두세 달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 소위 말하는 탈당파들이 계속 주장을 할 때도 자기가 이 직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혁신안과 공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바로 서고 이것을 제도화 시켜내고 그리고 그 선대위가 명확하게 자리를 딱 잡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결단은 어느 누구가 나에게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시점은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걸 보긴 봤어요. 예, 그것을 지키신 것이고 당원 당규상 혁신안이 바로 섰고 아직 저희가 이제 공심위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선거평가위원회가 소위 말하는 하위 20%까지 다 만들어 선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도 그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줬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까지 나왔고 그리고는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나서 뭐 공동위원장이냐 아니냐 뭐 이 논쟁도 있고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공동위원장이 아니고 단독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정권을 부여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 조직 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주장하고 얘기해왔던 혁신안과 선거의 시스템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지도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 거치는 내가 판단해서 나는 선거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를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걸로 본인의 거치를 결정하신 거거든요. 본인이 탈당하신다고 하지 않았고 이 당을 버린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당이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선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하셨고 오늘 보면 뭐 현재 지금 있는 의석보다는 어쨌든 더 많아야 그것이 본인이 평가받는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110석 이상은 해야지 본인이 그래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입당하셨던 지지자분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도 문재인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저희 당에 희망을 가지신다면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해주셔야지 문재인이 강제로 쫓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펴봐야 그것은 탈당파들이 계속 말했던 것에 종편스러운 반복밖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 대표의 사태를 그러니까 정말 져서 그러니까 그 호남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남에 흔들리는 세력을 잡기 위해서 혹은 호남에서 흔들어대서 그래서 사퇴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쪽에서는 굉장히 승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원래 이제부터 이렇게 다 잡히면
제대로 이렇게 각이 서면 그만둘 생각이었고 각이 섰다라고 본 거다. 그래서 승리적으로 그 자리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거지. 그 뭐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쫓겨나거나 져서 나가는 게 아니다. 그거를 명확히 지지자들이 알아야 된다. 설득이 됐어. 설득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예. 받아들이고 다음 궁금한 점으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면 요 얘기 전에 예. 그 김종인 체제가 예. 김종인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소위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 시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계기가 아니었냐. 그래서 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서는 이 야당이 분명히 야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분명히 두드러지게 가져야 되는데 김종인 체제가 이 뭐라 그러나 좀 새누리당스러운 사람들을 막 영입하고 예.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종인 체제가 좀 보수화될 것이다. 내지는 이렇게 친새누리당적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가면 어떡하냐는 예. 네티즌들의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고민들이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김종인 박사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대한민국 2016년의 경제민주화가 87년도에 김종인이 주창했던 경제민주화가 동일한 것이냐. 그걸 해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진짜 살기 힘든 현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동의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의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은 을지로 위원장인 우원식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성이 지금 우리 당의 방향성과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단순하게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입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죠. 예, 제 개인의 의견인데 87년도의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벌 몇 군데의 상황들을 개선하거나 이 세습 체계를 바꾸거나 하는 그 문제인 것인데 우리는 지금 개별 국민들 모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비정규직 안에서도 뭐 동일 노동인데 다른 임금을 받는 문제, 혹은 파견 근로자의 문제, 하청의 문제, 혹은 아르바이트생의 문제, 실업급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단순하게 삼성의 구조개혁을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 경제 민주화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김종인 박사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이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지향점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러분 김광진 국회의원 검색어 1위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근데 네이버 안 했어요. 네이버. 여튼 그건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김종인 박사가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후보를 도왔고 또 오늘 영입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증권회사 어떤 분이신데 제가 성함을 지금 잊어버려서 조진형 예. 아니야 주진영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저한테도 여러 노동조합이나 관련한 분들이 의견들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의원 카톡방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고 한데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당의 기조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김종인 체제는 그런 어떤 요구들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유연성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뭐 김종인 박사랑 말 한마디를 나눠본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끊임없이 뭐 요구할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의원총회를 통해서나 또 저희 당은 새누리당과 다르게 의원 카톡방이라는 걸 통해서 날마다 뭐 서로 의견들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니까 그런 공간 등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김종인 체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몰라. 하지만 이 김종인 체제 안에서 지금 내부의 젊은 의원들은
그 우원식 의원이 계속 을지로위원회를 주장하면서 만들었던 그 경제민주화의 그 기준이 옳다. 그게 우리 당이 추구해야 될 바라고 본다. 그러니 앞으로 그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그렇게 노력해 가겠다라는 약속이신 그렇죠. 거죠? 예.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장하나 의원이랑 방송하다가 그 크게 깜짝 놀란 사건인데 예. 이 원샷법에 대해서 그 이종걸 의원하고 그 저기 이목희 정책위원장이 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해줘 버렸잖아요. 예. 이 배경이 뭡니까? 뭐 원시합법뿐만 아니라 지금 노동법 문제가 연관돼 있는 건데 네. 뭐 장하나 의원이 오셨으니까 이 노동 문제는 아마 빠삭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 뭐 같아요. 양대 지침이 있고 예, 양대. 뭐 노동오법이 예. 있고 그 밖에 또 뭐 하나가 있다. 예. 그런데 노동 그 중에서 예, 원시합법과 노동법을 연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노동오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5가지 오법이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이 하나의 법은 자기가 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파견법이라고 하는 파견법 아니고 그 하도급 하는 그 법은 이제 빼겠다. 아니죠. 그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거. 기간제법은 기간제법은 제외하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견법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노동사법은 남아 있는 것인데 논쟁은 지금 이 파견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나머지 법들도 중요한 법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괜찮은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합의된 3개의 법률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따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은 법이거든요. 그죠?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원샷법이라든가 파견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정규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 일이 될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고용보험 받잖아요, 우리가. 네. 고용보험법을 이번에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합의가 된 예, 거죠. 합의된 3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고용보험법은 뭐냐면 진짜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법이에요. 그렇죠. 예. 실업자들에 대한 예. 법인데 실업자들의 급여를 예. 그 같이 어렵게 실업자들에 만드는. 대한 그것을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을 지금은 180일간 근로를 하면은 고용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270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며칠이에요. 한 3년 일해야 그 고용보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누가 있겠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같지도 않은 법인데. 우리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앞으로는 실업급여라고 하는 거 청구하지 마라고 하는 법을 우리가 동의해 준 거거든요. 이거 잘 왜 고민해야 그런 건데? 내가 돼요. 궁금한 건 왜 그랬냐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문제가 뭐냐면 왜 이걸 우리가 하냐라고 예. 하는 그 논쟁이에요. 예. 이목기 의장에게도 그렇고 이종걸 의원에게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선거구 조정이든 뭐든지 간에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 국가 혼란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당에게 있어요. 그렇죠. 정부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론 여야가 공히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큰 책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권 정당 아닙니까? 근데 선거구 조정도 예산안도 전부 다 이상하게 보면 협상을 할 때 예산안 이거 어떤 법 안 받아들이면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꺼내들어요. 원래 반대가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법을 같이 통과시켜 줘라 패키지로 라고 하는 게 협상의 ABCD인데 이상하게 19대 국회에서는 정반대로 이 정부가 원하는 법 이걸 협의해 주지 않으면 선거구제든 아니면 예산이든 통과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정부도 웃기는데 정부와 예. 여당도 웃기는데 왜 이종걸 원내대표는 거기에 계속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저도 이종걸 원내대표는 3선 의원이고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저보다 정치 잘 하시겠죠. 근데 3년 4년 정치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지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평가받고 정당을 가지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얘기해서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국민 여론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층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60%의 국민들이 정부안을 동의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줘야 되느냐. 국민들이 테러 방지법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론조사 해보면 더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에 그렇게 높게 나와요? 그렇게 높게 나오죠. 왜냐면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시고 테러 방지법을 해야지만 테러가 막아지는 것처럼 말하고 하니까. 그리고 뭐 이런 기업 활성화법들 뭐 이런 것도 대통령이 가서 막 서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대통령이 막 이렇게 주장하니까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 미필 아닙니다.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예. 하니까 거기 사실 유포한 사람 저 빨리 캡처해 주세요. 예. 고소할 겁니다. 국민 여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의 지도부가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여론이 진짜 여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 진짜 몇백 명짜리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걸 언론이 막 여론조사라는 이름의 여론조작을 하고 그걸 막 떠들어대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원내대표실이 문제인 것 같아. 누가 거기 대표가 되든 그 원내대표실에서 언론을 읽고 보고하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멀쩡한 사람도 원내대표만 되면 등신짓 아니 좀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게 그 원내대표실에서 여론의 흐름을 읽고 보고하는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짜 나 솔직히 지금 테러 방지법에 찬성 여론이 더 높다는 얘기 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보셨어요? 저는 지금 테러 방지법에 찬성 여론이 더 높다라는 거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예.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예, 우리 다 못 조사가 봤어요.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나 안보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선 여론이 훨씬 높죠. 예를 들면 사드 도입 이런 문제도 지난번에 어떤 언론이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거의 80% 가까이가 사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언론인데요? 문화일보에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일보에서 하는 그런 거 말 같지도 않은 걸 믿으면 안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도 사드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한테 아직 안 도입해 오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실제 배치하려면 어떻게 도입해 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의 무기를 그냥 그렇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론조사로 우리나라도 백한 거 뭐라 그래요? 항공모함.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산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부 예산 규모나 국방 예산 상관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찬성하지. 복지 예산 다 깎아서 항공모함 만들까요? 그럼 다 반대라고. 예.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잖아요. 뭐라고 묻느냐의 문제인데 그 뭐라고 묻는지를 지네들이 여론을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고 설계해놓고 그게 여론이라고 밀어붙이면서 그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데 문제는 야당의 중진이라든가 무슨 당직자들이 그런 이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말같지도 않은 여론에 예. 그걸 너무나 전면화하면서 실제로 그 여론은 우리 지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끌려가면 자기 지지자들을 잃는 건데 왜 그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정부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왜 야당이 그렇게 막 다 지려고 하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솔직히 왜 그렇게 지려고 하는지. 의회주의라는 말, 소위 의회가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에 협조해야 된다. 이거 맨 처음 누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꼭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맨 처음에 떠든 거예요, 그거? 근데 사실 난 그놈을 그러니까 그분을 잡아서 혀를 거기까지. 테러 방지법도 사실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DJ 정부 때입니다. DJ 정부 때 9.11 테러 났을 때 그때의 테러 방지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은 이명박근혜 정부일 때 집권을 못했냐? 테러 방지법
통과를 안 받아줘서 저 집단이 안보나 이런 것들 안 할 정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맞아. 뽑아줬냐. 그때 그러지 않는 열린우리당이 거거든요. 법안 만든 거 전부 다 좌절시키고 지금 집권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돼가지고 집권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이걸 법안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볼 때 그 보좌진이 있어. 그렇게 분위기를 유도하는 당 정책 그 내는 인물들이 있고 걔네들이 언론에다가 이상한 거 뿌리고 나는 간첩이 있다고 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죠. 겨울에 촛불 들고 사학재단 지켜주려고 맞아. 그 촛불 지켜하면서 국회에 몇 개월 6개월간 막 등원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막 이런 상태일 때 그래서 박근혜 그렇게 해서 정치생명이 수권이 안 끝날 됐냐. 뻔했는데 그때 김한길이 살려준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서 수권을 못 했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도리어 그 당시에 내 기억에는 분명히 야당답다. 박근혜가 그렇게 깽판 치는 걸 야당답다고 그랬어요. 야성이 살아있다. 나 그때 기사도 기억나. 그런데 왜 도대체 지금의 야당은 지네가 여당인 줄 아니가는 그 야당 원내대표는 자기가 여당 원내대표인 줄 알더라. 그래서 뭐 원샷법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만 법안의 하나 두 개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좀 해주고 정부가 예를 들면 누리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지 교육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건 명백하게 대통령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정치권이 잘못해서 무슨 책임을 진 것처럼 이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 저희는 정부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워야 돼요. 그렇죠. 아니 야당의 매년 존재 이유가 뭐냐고. 야당의 매년 존재 이유가 여당을 견제하고 예.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정부가 그 경로당 난방비 10원도 안 세워가지고 와요. 정부 예산에 영원으로 와 영원으로. 그러니까. 완전 삭감. 예, 완전 삭감. 그거 그러면 살려놨는데 그거 살려내려고 원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정책 예산 사실 이제 와 오면 여당목 야당목 이렇게 예산 어느 정도 책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예결위 때. 그러면 우리 당이 해야 될 정책 예산을 정부가 영원으로 만들어놨던 맨날 그 경로당 난방비 학교 뭐 어떤 내용 이 누리사업 예산 뭐 이런 데로 다 써버리니까 정말 그러냐 이거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실제로 그래봤자 사업들은 경로당에서 1번 찍는데. 네, 사업들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참 우리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정부가 책임지라고 경로당 난방 주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매번 그러나 그러면 아니 야당에서 자기 몫의 정책 예산을 그렇게 줘봤자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 프랭카드 달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 참 안타까워요. 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정책 예산을 쏟아 부을 거를 알고 영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가셔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기 때문에 또 요즘 바쁘신 분이라 주로 이제 순천에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오늘은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예, 기차로 올라왔고요. 저희 바로 방송 때문에? 예, 바로 이제 또 내려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하실 일도 되게 많을 텐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그 망설이지 않고 와주신 덕분에 아유. 다음 검색어 1위도 하시고. 예, 제가 방금 도도맘에게 졌습니다. 2위로 내려왔네요, 여러분. 네. 자, 좌우지간. 이 검색어, 왜 검색어를 왜 올렸어, 그때? 앞으로 이거 어떡할 거야? 예, 좌우지간 우리 김광진 의원님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시기 전에,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면. 예. 또 부탁드릴게요. 예, 결국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뭐 꼭 누구를 찍든 말든 그걸 떠나서요.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투표장에 다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저 정치라고 하는 거 진짜 나쁜 놈들이 하는 거야. 난 투표 안 해. 라고 하면 아무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 투표장에 가지 마세요. 내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느냐 그런 제도가. 그러면 투표장에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당선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나름 합리적이고 나름 진보적이고 나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수록 누가 당선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더 나쁜 놈. 더 나쁜 사람이 당선돼서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든 꼭 데리고 가시고
또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럴수록 더더욱이나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표라고 하는 것으로 개표 오류나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숫자로 이겨주시는 것만이 그 투표장에서 누군가를 당선시키는 것이지 내가 가봐야 개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안 갈란다 라고 생각하면은 간첩에 간첩.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그건 정말 국정원이 원하는 아니, 바죠. 죽을 건데 왜 살아? 예. 언젠가 죽을 건데. 예. 그러니까 꼭 투표장 가시고 투표에서 이기지만 개표에서 진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 더더욱이나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하고 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사투리가 좀 나왔나요? 예, 이해해주세요. 예. 아니, 고향말인데 어때요? 재선을 꼭 해서 요즘 호남에 인물이 없다고 하는데 재선 넘어서 대선으로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대선으로 좀 가는 과정이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힘들이 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돈의 힘, 금력이 있으니까 죽어도 죽지도 않잖아요. 응? 금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많은 힘들이 있어요. 근데 매년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어사전에 등재할 단어들을 새로 막 추가합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동의되는 단어면 국어사전에 등재되죠.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정의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정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일제강점기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재산 다시 돌려주라라고 하는 재판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나라가 되게끔 둘 겁니까? 이제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정의력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재선 넘어서 대선이 될 수 있도록 그까지 갈 수 있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자, 오늘 그 시간 내주신 우리 더 잘생겨지신 우리 김광진 의원님 모시고 예,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어떤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우리 또 언제든지 김광진 의원님 모시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에도 그 좋은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엔 재선 의원으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자 잠깐 노래 듣고 계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이다 방송도 우리 라이벌 김씨. 네. 원래 이 방송에서 다른 방송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방송도 좀 잘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